네, 네, 제 이름은 장기문이고, 저는 현재 MIT 센서블 시티랩에서 포스닥으로 있고, 이번 기회로 또 한국 빅데이터 리서치 커뮤니티에서 초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한국 연구자 분들과 또 실무진 분들과 이런 도시와 또 제네이아이 사이의 이런 접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들과 또 그 속에서 얻었던 시사점들 이런 것들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아까 잘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3년 전에 받고, 현재 제 포스닥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년 1월부로 홍콩 과기대에 부임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제가 하는 연구는 이렇게 한 줄로 인용으로 제가 많이 요약을 하는데요. 이 인용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항상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개선된 환경들이 도시 환경이 결국 사람들의 어떤 인지적인 측면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반대로 그런 인지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됐을 때 그렇게 형성된 인식들이 다시 저희 에이전시 활동들, 이런 기관 활동들이나 어떻게 보면 실무 활동들을 또 장려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저희가 도시를 다루는 사람들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닿았을 경우에 그들의 피드백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이런 실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과 실제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 사이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인용문이라고 보고 있어서 항상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가진 채 제가 하는 연구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도시 설계 연구실을 나왔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는 아니지만 도시 설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기반 방법론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환경과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이라든지 설계에 이런 정량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MIT 센서블 시티랩에서 저희가 이제 비주얼 AI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각적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컴퓨터 비전을 많이 활용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열화상 이미지라든지 뭐 라이다 센서, 아니면 소셜 미디어 이미지, 영상들, 아니면 거리뷰 이미지들까지 다양한 시각 정보들을 활용하고 이 안에서 포착이 되는 도시 장면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했던 연구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그런 최근에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센싱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판자촌 같은 그런 무허가 정착촌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전 세계에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브라질 리우에 있는 이제 비디갈이라고 하는 그런 무허가 정착촌을 이제 라이다 세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좁고 복잡하고 언덕배기 지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 비전 기법들은 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연구들을 해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의 고유성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떤 특정한 피처라든지 랜드마크를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뭐 서울이라면은 뭐 한강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피처들을 타겟팅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서울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은 서로 간에 뭐 고유성이 얼마큼 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떤 일반적인 도시 장면들, 뭐 그냥 일반 도로들, 우리 일상 속에서 걸어 다니는 도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들마다의 다른 분위기를 느끼는 게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고유성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거리뷰들을 벡터 임베딩 한 거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어떻게 뭐 랜드마크 프리 측면에서 도시의 어떤 시각적인 고유성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연구도 최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후 조건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특히 더운 날씨에 아니 혹은 높은 습도 날씨에 어떻게 그림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걷고 실제로 그림자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초대받은 주제는 이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챗GPT인데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챗GPT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잘 쓰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챗GPT가 약 3년 전에 나왔죠. 약 3년 전에 나와서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런 관련 기술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수천억 개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GPT-5 같은 경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충분히 조 단위 이상의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이제 모든 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서비스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Hi, my name is Sal Khan. I'm the founder of Khan Academy. On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으로도 개발되고 되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툴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메인들에서 이미 그 사용성이 테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용 툴로 튜터링에서도 많이 테스팅이 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뭐 퀴즈라든지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거의 정답을 어떤 유관한 그런 사이트를 직접 서칭을 해줌으로써 그 가장 맞는 정답을 찾아주는 이런 그런 플러그인도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런 전문 자격 시험들, 어떤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뭐 의사 자격증 시험들에서도 충분히 어떤 고학년 학생들 이상의 성적들을 내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도시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제 도시라는 문제에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조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서 나왔던 그런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들은 정확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정확한 정답이 있다는 반면 도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을 정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추상적이고 정성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도메인에 끌고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사용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는지를 한번 그래도 연구자로서 테스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했던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들을 최근에 했던 것들 한 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시간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소 정체성. 저 같은 경우 이제 박사 연구부터 장소 정체성, 도시들마다 어떤 뭐 고유한 특징이 있고 어떤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과연 생성형 AI도 어떤 도시의 특질들을 어, 뭐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간단하게 던져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판이 됐던 논문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AI라고 해왔을 때는 이제 어떤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또 자동화하고 효율화된 그런 빠른 식으로 정해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었었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결과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라고 매겨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창의적인 영역들에서는 이 AI 툴들이 많이 활용이 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제너티브 AI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생성이라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학습한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성물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특히 이런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도 뭐 건축이라든지 도시 설계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도 자기들의 데이터라든지 AI 인하우스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축이나 뭐 도시 설계라고 했을 때는 뭐 매스 스터디라든지 뭐 컨셉 디자인 아니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하루에 뭐 수십만 단위의 그런 이터레이션들을 제작을 해냄으로써 이 빠르게 이 배치라든지 이런 뭐 형태에 대한 그런 스터디들이 지금 해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흰색 빌딩 블럭들의 조합을 지금 여러 가지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어떤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뭐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이제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장소는 이제 그 물리적 공간 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해지면서 뭐 시간도 더해지고, 색감도 더해지고, 뭐 사람들도 더해지고, 그 사람들이 형성하는 커뮤니티, 뭐 그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녹아들면서 이제 장소가 형성된다. 그 장소 만들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이전까지 제너티브 AI의 이제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 공간 만들기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장소 만들기라고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을 좀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장소라는 개념, 그리고 나아가서 장소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물리적 특징들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 그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의미론적인 것들, 이런 개념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을 때야 어떤 장소가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남들과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는지도 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정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케빈 린치의 어떤 인지지도 기법을 대표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실제 서베이를 통해서 너가 생각하는 뭐 서울을 그려라, 너가 생각하는 보스턴을 그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이 여러 명이 중첩을 시켰을 때 공통되는 형질들을 뽑아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도시의 고유한 특징들을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고유한 특징들을 밝히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량으로 수집했을 때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공간적인 위치에다가 매핑을 시키고 이런 시각화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지지도의 형태들을 데이터 기반 방법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너티브 AI 접근법들이 나오면서 과연 제너티브 AI는 어떻게 도시들을 표현해내고 그 안에서 과연 도시들마다의 차이가 나는 특징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들이 도시 각 장소별의 그런 특징들이나 컨텍스트를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보여주는지 이제 이런 걸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작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이걸 실제 고민하고 시작하게 된 거는 2022년 말에서 23년 초였기 때문에 GPT가 거의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약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모델들을 썼고 연구도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면은 나오자마자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약간 스터디적인 성격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프롬프팅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프롬프팅은 제일 간단한 뭐 What is a place identity? 그러니까 장소 정체성이 어떠하냐를 챗GPT랑 달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초기 버전 GPT 3.5와 달리 2 모델들한테 물어본 거고 그러다 보면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 아웃풋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각각의 사실 기반 대조군인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텍스트와 사진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64개의 글로벌 도시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좀 흩뿌려져 있는 그런 글로벌 도시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팅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도다,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센터다 등등등.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아이코닉 스카이라인,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결과들을 너무 복잡하게 다 들어가진 않을 텐데 뭐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설명만 드리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도시들마다의 그런 잘 나온 경우와 안 나온 경우가 이제 이런 베리언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잘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뮌헨과 부산이 잘 나왔다라고 이제 밑에 표에 적어놨는데 잘 안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와 어떤 프라, 체코의 프라 이제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특징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온 경우에서는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챗GPT의 문장들이 실제 이 웹상에 존재하는 문장들과 길이의 차이가 일단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 프롬프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길이라든지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문장의 구조라든지 뭐 이런 문장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프롬프팅에 대한 프롬프팅에서 컨트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각각에 나오는 그 텍스트들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다시피 장소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컬처라든지 뭐 메이저라든지 바이브런트,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클린, 시스템, 뭐 다이버스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활동적이라든지 뭐 의미론적인 이런 단어들도 충분히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캡처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똑같이 비슷한 거를 이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 보여준 것처럼 이제 런던, 뉴욕, 도쿄 등등등 해가지고 총 64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 뭐 대략 봐도 런던은 잘 모르겠지만 뉴욕은 뉴욕 같고 도쿄도 좀 약간 도쿄의 깨끗한 그런 골목길 같고 파리와 싱가포르가 서울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어떻게 실제 그 도시들의 이미지와 비교를 했을 때 하는지도 비교를 해보았고 여기서 이제 저희는 비교할 때 LPI 패스라 해가지고 실제 사람들한테 두 이미지 사이에 어, 어떤 그 페어를 줬을 때 그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한 걸 기준으로 학습된 그 similarity score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실제 사람이 저지를 하는 평가를 하는 거에 근거해서 유사도가 측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잘 나온 경우와 잘 안 나온 경우를 봤는데 잘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뤼셀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이미지와 달리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고 굉장히 초기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 도쿄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달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도쿄 골목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도로들을 표현했다라면은 구글 이미지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는 구글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구글 그 탑 서치 되는 이미지들이 각 도시에서 제일 대표되는 이미지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미지를 수집해서 비교를 한 건데 이런 결과들이 좀 야경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도시의 정체성이 야경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현재 기준에서의 달리 모델들은 반영이 좀 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템포럴 스케일에 대한 그런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도 프롬프팅 할 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냐겠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초기 버전이었고 저희도 굉장히 최초로 시도했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해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논의점은 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서 뭐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도 있고 아니 뭐 이미지 같은 경우라면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데 또 한 가지 몇 가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구글 스트릿 뷰 분석을 활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뭐 뷰 앵글이라든지 카메라의 높낮이 앵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뷰 포인트를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했을 때 이 달리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제너레이티브 AI 이미지들도 그런 것처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피치 앵글을 하면은 실제로 카메라를 어느 정도 위로 둘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절을 해볼 수가 있었고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탑다운 약간 리모트 센싱 이미지를 형과 유사한 결과를 얻고 싶다라면은 벌드 아이 뷰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되고 만약에 저희가 휴먼 아이 레벨에 인간 눈높이에서의 거리뷰를 얻고 싶다라면 스트레이트 레벨 시냐고 명확히 지정을 해주면은 굉장히 딱 그거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어떤 그 퍼스펙티브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도 저희가 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는 저희가 특정 오브제라든지 특정 도시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생성하고 싶다라 한다면 뭐 빌딩 파사드라든지 뭐 도시 공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은 뭐 지속적으로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쳤지만 이런 것들만을 기준으로 저희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아직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결과들을 많이 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드니의 예시인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시드니가 실제로는 뭐 바닷가도 있고, 이런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랜드마크도 있지만, 대다수의 결과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사인에 있는 글들 같은 경우도 아무런 의미가 안 되는 그런 글자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들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형태들만을 일반적인 도시라는 컨셉에서의 물리적인 형태만을 생성하는 거지 그 도시들의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생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장소 별 특징들이 잘 배출되는 경우들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뭐 뉴욕이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떤 건축물의 형태 아니면은 노란색 신호등과 같은 이런 어떤 도시 요소들 아니면은 뭐 특정 건축물의 색감들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이런 고층 주거라든지 되게 싱가포르의 어떤 말레이 전통 기반의 이런 타운하우스, 이런 샵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건축적 특징들 혹은 뭐 식생들의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장소별 특징들도 잘 생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64개 글로벌 도시를 전 세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위도상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제 동쪽에 뭐 뉴질랜드 오클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서부의 끝인 LA까지 했는데 두 가지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이미지들 간의 유사도가 자기를 생성한 것들끼리 잘 나와야 나를 잘 표현했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나와 그게 하나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대각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값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충분히 나와 나의 유사도는 어느 정도 높게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가정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일수록 근접한 국가일수록 유사도가 좀 높게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클러스터링 구간에서만 평균적으로 높은 값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되게 푸른색으로 많이 낮은 결과 값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를 봤더니 그게 정확히 어디서 끊기냐면은 아부다비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서양과 비서양 이 구분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거기서 유일한 예외는 이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륙별 도시들로 구분을 했을 때도 이제 대륙 간 그리고 대륙 내의 유사도가 이제 아메리카와 유럽 특히 이제 서구권이라 하죠. 이 서구권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륙 내의 유사도가 확실히 대륙 간의 유사도보다 다 평균 그러니까 다 1대1보다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는
어떤 특정한 패턴 없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다른 명확히 다른 패턴을 보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푸동에서 남의 상하이라고 해가지고 상하이의 푸동지구가 나의 상하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실제 그 지역민 토착민들한테 인터뷰와 서베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하이의 장소 정체성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푸동은 내 상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장소 정체성 개념에서는 장소성 상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 현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획일화되고 그런 모던한 건축 양식들을 저희가 따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아시안 그러니까 논 웨스턴 메가시티 디벨롭먼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점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장소성을 잃어가면서 되게 제너릭하고 서로 구분이 안 되어지는 도시의 형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 역시 학습을 해가지고 도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시각적인 측면들을 잘 학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이건 아무래도 초기의 논의였고 제너러티브 AI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 되게 하이어 레벨에서 얘기를 하는 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컨셉추얼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해 볼 수 있을까를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멀티모달 기능들이 향후에 계속 개발이 되면서 텍스트를 기준으로 뭐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그 이미지를 해석하거나 그 이미지에 관련된 텍스트를 역으로 또 추출한 경우들 이런 멀티모달리티가 점점 가능해지면서 이런 기능들을 좀 활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도시 감사라고 하는 이런 빌트 인바이러먼트 어디팅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직관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뭐 이 도시에 여기 전등이 있고 펜스가 있고 뭐 특정한 요소들이 저희가 도시 관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요소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필드 오딧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끼를 입으신 분들, 시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뭐 예로부터 해왔겠죠. 그래서 이런 뭐 표가 있고 평가를 위한 표들이 있고 그 평가에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고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사람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도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노동력이 수반이 되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virtual audit. 사진을 찍어 와서 이 사진을 찍은 거를 컴퓨터에 띄우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방법들이 조금은 더 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하면 딥러닝 뭐 아니면 뭐 컴퓨터 비전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마저 심지어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장면을 이미지로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탐지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탐지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심지어 모든 지자체 분들한테 파이썬을 켜가지고 이런 패키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런 패키지들을 가지고 이런 코드를 짜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도 모든 지자체에 있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스케일러블한 방법은 좀 아닐 거다. 이제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자, 그럼 이제 GPT-4가 나왔고, 이 시점에는, 이제 이미지를 주면 이미지를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럼 GPT 보고, 어, 너가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시켜보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군으로는, 기존의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어떤 탐지를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뽑는 것처럼 그걸 대조군으로 놓고 챗GPT랑 제미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한테 비슷한 프롬프팅을 줬을 때 그것들이 얼만큼 일치를 하는지 이제 이것들 비교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어떤 테크니컬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실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기법들과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 프롬프트가 조금 더
발전이 됐죠. 이전 연구에 비해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게 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결과를 그냥 생성해줘가 아니라 생성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인코딩하는 방식들을 줘야 나중에 또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처리하는 것도 되게 쉬워지겠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번호도 매겨주고 그래서 총 10가지의 그런 도시 요소들, 도시 감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뭐 베지테이션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자동차들이라든지 바이시클, 로드, 사이드워크 등등등 쓰레기통도 있고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주고 이것들에 대해서 존재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1, 없으면 0, 만약에 평가가 불가능하면 9 이제 이렇게 해서 줘가지고 나중에 invalid result는 9는 필터 아웃을 시키고 1과 0을 비교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과를 GPT와 제미나이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총 2,000개의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해보라 했고 저희는 이제 콜럼버스 오하이오라고 하는 지역을 케이스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나중에 지도도 나오겠지만 그 도시 지역과 이 교외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 만약 공간적인 특징의 차이가 결과의 공간적 특징 차이가 보인다라면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저희 도시 지역과 도시 이외 지역의 교외 지역의 비교를 또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LLM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딥랩 V3를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결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총 약 90, 평균적으로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10가지 요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나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일치율을 보이는 것이고 다만 몇 가지 눈여겨볼 것들은 이런 신호등 같은 경우는 챗GPT는 잘 읽어내는 반면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잘 읽어내지 못하였다. 분명히 이제 이런 데에서 모델들 간의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또 역으로 이런 가로등, 스트리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좀 더 잘 탐지하고 챗GPT는 탐지를 좀 덜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뭐 90% 이상의 결과들을 보이지만 뭐 제일 안 좋은 결과들 같은 경우도 약 80%, 뭐 75%에 육박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한 수준의 성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의 특징 차이를 봤을 때에도 GPT와 제미나이의 결과가 과연 도시 지역과 교외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들을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GPT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이런 클러스터링 되는 형태가 이 모란 사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도시 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은 뭐 유사한 정도의 성능들이 뭐 비슷하게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바이어스가 없다. 다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간에 따른 클러스터링 형태가 보여졌고 높은 결과는 높은 결과끼리 낮은 결과는 낮은 결과끼리 모이는 형태가 보여졌는데 높은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와 도시 외곽부의 결과의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성능들을 기대한다면 아직은 GPT가 이런 태스크 물론 이 지역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이런 태스크에 있어서는 GPT가 조금은 더 공간적으로 균일한 정도의 그런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용한다 했을 때 뭐 특정 피처를 탐지를 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들이 성능이 좋은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LLM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한 어떤 셀렉션 그런 기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게 어떤 피처를 탐지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후에 더 잘 사용하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인풋 데이터를 저희가 추가를 해주고 파인 튜닝 시켜야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사실 랭귀지 모델들이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어, AI 기술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뭐 컴퓨팅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만약에 이런 LLM들이 더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발전된 능력을 가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접근이 가능한 툴로서 비슷한 성능의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지역에 있는 더 뭐 수도권이나 좀 대도시권 같은 경우들은 그래도 이 지자체나 이런 기관들에서 충분한 인력과 이런 컴퓨팅 리소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로컬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제한이 점점 될 거기 때문에 특히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어 물론 95%의 성능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5%를 무시할 수도 없고 95%가 뭐 다 정확하다라는 보장도 없겠죠.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건 이제 데이터 퀄리티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건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걸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한다면 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고화질로 찍혀진 그런 거리비들을 빠르게 충원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LLM도 더 빠르게 개선되고 파인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데이터 퀄리티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로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많이 인정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이걸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오케이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장소나 도시에 관련된 걸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도시 계획 관리를 위한 태스크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실제로 쓰게 만드냐 이제 이게 제일 남아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퍼블리셔된 논문인데 지금 연구실에서 다른 친구가 리딩하고 제가 이제 코어 공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걸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어떠한 인식들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제너티브 AI 툴의 사용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 프로미스 갭이라는 게 있어요. 딜로이트 보고서에 나온 건데 실제로 도시 리더들한테 서베이를 했을 때 작년에 약 58%, 이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열인데 약 58%의 사람들은 이 제너티브 AI를 3년 이내에 자기들의 이 실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1%만이 아직 굉장히 유용성하고 굉장히 이펙티브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고는 싶은데 사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관심이 있고 쓰고 싶다면 어떻게 쓰게 만들까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왜 쓰지 아직은 쓰기 어렵다고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테크니컬 컴플렉시티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한 완성도가 가지지 않았고 완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하기엔 좀 복잡하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떤 퍼포먼스 측면, 좀 더 운영상의 측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운영상의 측면이 아니라 뭐 실제로 어렵든 아니면 아직 사용하기 완벽하지 않든 사람들 쓰게 그래도 만든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식들이 더 중요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저자로 있었던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실제로 겨울 방학에 세 차례의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 도시 계획과에 있는 그 학생들이나 스태프들 상대로 이제 세 차례 워크숍들을 통해서 이 달리란 툴을 활용해가지고 이 도시의 중심길 메인 스트리트를 디자인을 해봐라 이제 이러한 어떤 인터랙티브한 워크숍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의 전과 후에 따라 서베이를 진행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적인 측면들을 서베이를 통해서 수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는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총 두 가지의 팩터를 영향을 받는데 얼마나 유용하냐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기 수월하냐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준다는 이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서베이 문항들을 각각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고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수월함에 대한 지표들은 뭐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사용하기 쉬웠냐 얼마나 실용적이었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인지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창의적이었냐 얼마나 뭐 새롭다라고 느꼈냐 얼마나 얼마나 내가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냐 이제 이런 것들 나의 인식적인 측면들 그리고 참여적인 어떤 인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적극적으로 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고 싶었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였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룹 워크숍들을 통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한 것이죠. 나아가서는 어떤 애티튜드 이 툴에 대한 전반적인 애티튜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전후로 서베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 총 서베이 숫자 17명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 그룹의 장점은 이제 미래의 도시 계획가라든지 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도시 실무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좀 바라봤던 그런 장점이 있는 연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결과만 몇 개 훑어주자면은 이제 전후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임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워크숍의 전과 후에 따라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프로페션시 레벨 내가 이런 제너티브 AI 툴에 대해서 뭐 그 얼마나 그 숙련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로우, 하이 이런 것들을 비교할 거. 그다음에 그 두 개의 인터랙션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는데 각각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뭐 아주 직관적이게도
시간이 따라서는 전후로 이제 familiarity, 얼마나 친숙하냐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이 숙련도에 따라서 봤을 때는 높은 숙련도의 사람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인식 점수들을 높였다라고 알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운영상의 인식적인 매트릭들은 전혀 그 유의성이 없게 나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나 참여적인 측면의 인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운영상이나 뭐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정확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한 정확도나 완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이런 툴을 어떻게 참여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타임과 프로페셔지를 같이 두고 그 인터랙션을 봤을 때 대다수는 이제 유의성이 없게 나왔는데 두 가지가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낮은 숙련도의 사람들이 그 인터랙션 전후로 봤을 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참여 욕구를 느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더 이거의 중요한 메시지는 낮은 숙련도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접근 허들을 낮춰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접근성 있게 첫 번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높은 숙련도의 사람들에게 어떤 게 중요했냐? 그 사람들은 이미 숙련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 이후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툴이고 사용성이 있는 툴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도시 설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 쓰일 수 있고 유의미하게 역할할 수 있는 이런 indispensable 대체 불가능한 이런 유의미한 툴이다라는 어떤 굉장히 강한 확신의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유용성과 그 사용하기 얼마나 수월하냐를 기준으로 결국 어떤 애티튜드가 내가 이걸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애티튜드로 직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봤을 때 어,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어, 프리 인터벤션 이 워크숍 전에는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셔널은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졌던 반면에 인지적인 측면이나 파티시페토리 참여적인 측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애티튜드의 그런 프리딕터로 보여졌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워크숍 이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 이후에도 운영적인 측면에 이해는 좀 더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의성이 없었다가 유의성이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인 유의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운영적인 장점들이 있을수록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정도 역시 다른 인지적인 측면이나 참여적인 측면에 비해서는 아직 약하다. 즉 실제 얼마나 정확하고 퍼포먼스가 좋냐에 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어떻게 내가 이걸 인식하고 내가 얘와 어떻게 인게이지를 하냐 이 툴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런 정확도라든지 얼마나 사실적인 결과가 생성이 되느냐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low proficiency 저숙련도의 사람들한테 직접 손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장점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의 제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이런 교육 환경에서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미래 계획가들한테 이런 교육적인 툴로서 어떻게 교육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선보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 제너틱 AI 사용하면서 저희가 고민한 건데 이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낙인 효과의 증거들을 밝혔는데 이런 것들 다른 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브라질 리우에 있는 파벨라 아까 이제 그게 판자촌 같은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그런 아파트나 뭐 하우징을 미드저니한테 그려달라면 이제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만 저희가 딱 하나 파벨라 근처에 있는 하우징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파벨라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하지만 그곳이 어, 어, 아무래도 좀 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그 퀄리티가 떨어진 결과물들을 배출하는데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도 아웃풋이 인풋에 들어가서 다시 재학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환경에 대한 낙인들이 재학습되고 더 강화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충분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인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하우징을 뭐 레지던셜 에리아를 그려주라고 했을 때 하나는 딱 Y 커뮤니티를 그렸는데 Y 커뮤니티는 굉장히 잘 갖거진 이런 브라운스톤의 이런 뭐 고급 주거 형태들이 나타났던 반면에 블랙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화이트와 블랙은 사실 뭐 인종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흑백이라는 색깔에 불과한데 이걸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는 환경이 모든 흑인이 안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인이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뒤바꿔 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재학습이 되고 더 강화가 되고 반대로 또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이런 낙인 효과가 더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에서도 이 지오그래픽 바이어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챗GPT 결과가 얼마나 그 지역 특화된 환경 이슈들을 잘 도출해 주느냐라고 봤을 때 거의 그 미국의 대선 결과와 유사한 정도의 이런 코스털 에리아에는 잘 나오고 이런 미드웨스트와 같은 이런 안쪽 지역에는 잘 안 나오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 역시 특정 소셜 데모그래픽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툴들이 잘 사용되려면은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뭐 GIS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GIS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타트업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 또 같이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참여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장점도 말했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말을 했지만 뭐 그거 가지고 어떤 정답을 제가 던지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장점들도 있었고 이런 성능들도 개발 증명이 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이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모두 내려놓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런 목적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